요즘 들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소문나고 있는 과일, 바로 레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그 새콤한 맛 덕분에 레몬을 드시면 아이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은 노란 과일이 우리 몸속에 숨은 이 상큼함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비타민 C가 많다는 건 이미 귀에 못이 바시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레몬은 비타민 C 한 가지만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구연산이나 헤스페리딘 같은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 칼륨,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까지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한 알만 제대로 드셔도 간이나 콩팥, 혈관, 심지어 피부와 관절까지 전신을 두루 돕는 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몸속 해독, 배설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레몬은 간과 신장이 해야 할 중화 배출 작업을 덜어주어 피로를 줄이고 노폐물까지 깨끗이 씻어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먼저 레몬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중에 파는 알약이나 캡슐도 굉장히 많지만 자연 속 비타민 C는 이 합성한 것보다 체내 흡수율과 항산화력이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육과 껍질 사이의 하얀 속껍질, 그리고 껍질 표면에 붙은 이 노란 층까지 통째로 먹어주면 단순히 비타민 C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이 시너지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잡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죠.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덜 보이고 만성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는 사례가 많아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니 이 관절통, 잇몸출혈,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당연히 될 수가 있겠죠. 또 레몬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도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칼륨은 몸속에 과도한 나트륨을 잡아서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데 좋아요. 고혈압이나 심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짜게 드신 날 저녁에 레몬 반 개짜리 따뜻한 레몬수 한 잔만 챙겨도 다음날 손발 붓기가 확실히 덜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칼륨과 함께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이 요로나 담낭, 신장에 뭉쳐서 결석으로 굳어버리는 걸 막아주죠. 또 칼슘이 모자라서 돌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는데 사실은 소변 속 칼슘이 흘러나오면서 엉겨붙지 않도록 구연산이 중간에서 잡아당겨 녹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결석, 담낭결석, 요로결석을 경험하였던 분들한테 특히 또 권장되는 과일이 바로 레몬이에요. 식이섬유인 펙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레몬의 하얀 속껍질에 유난히 많은 이 펙틴은 장벽에 달라붙어 독소를 흡착하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방지하죠. 당뇨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이신 분들은 식사 약 30분 전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이 레몬 속 헤스페리딘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레몬을 마음껏 먹어도 되겠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탈이 나듯 레몬에도 주의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자극이죠.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이 있으신 분이 공복에 과도하게 신 레몬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원물을 씹어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3분의 1 분량 정도만 짜서 드시면서 단계적으로 양을 한번 늘려보세요. 위장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과육까지 갈아 넣은 스무디, 나중에는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 토핑으로 올려 드시도록 조금씩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겠죠. 또 하나 치아 보호도 중요해요. 구연산이 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 스무디를 드신 뒤에는 한 모금의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당뇨 때문에 단맛이 부족하다고 설탕이나 시럽, 꿀을 타면 혈당 관리 효과가 무력화가 되겠죠. 단맛을 원하실 때는 혈당 상승이 적은 스테비아나 꿀이나 에리스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그나마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레몬과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어요.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득한 달콤한 빵,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예요. 신맛을 덜 느끼려고 단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레몬의 당 조절 장점이 사라져요. 둘째는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커피나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2배로 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식사 직후에 곧바로 레몬을 대량 섭취하면은 단백질 소화 과정이 꼬여서 더부룩함이 길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메뉴를 드신 날에는 레몬을 식후에 약 2-3시간 뒤에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조금씩 섭취하는 편이 좋겠죠. 반대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좋은 짝꿍 음식도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생강이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레몬의 비타민 C나 구연산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줘서 위도 편안해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와 얇게 썬 생강 2-3쪽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아침 공복에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계피가루를 소량 넣은 레몬수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해요. 계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도 알려져 있죠.
다만 계피는 하루 약 반 작은술 이내로만 넣으셔야지 간에 부담이 없겠죠. 또 다른 짝꿍으로는 녹차를 권해드려요. 따뜻한 녹차에 레몬즙을 조금 섞으면 카테킨과 비타민 C가 만나 항산화력이 배가 돼요.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 대신 이 한 컵으로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레몬을 먹는 방법을 이 생활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첫 단계는 착즙 레몬수예요. 레몬 반 개 또는 한 개를 손으로 펌프형 레몬짜개에 눌러서 즙을 낸 뒤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25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세요. 이때 껍질 속 하얀 부분을 가위로 조금 잘라 넣으면 팩틴이 더해져 장 청소 효과가 또 좋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통째 갈아 마시는 레몬 스무디예요. 껍질 포함 한 개, 씨만 빼고 얼음이랑 물 바나나 반 개나 당근 몇 조각을 함께 넣어서 한번 갈아보세요. 바나나나 당근의 자연 단맛이 신맛을 우려뜨려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위가 약한 분들은 바나나 당근을 먼저 적응한 뒤에 레몬을 뒤섞어 가는 식으로 천천히 넓혀 가시는 게 안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생레몬 슬라이스예요. 잘 씻은 레몬을 동전 두께로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생선구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위에 올리거나 물병 속에 조금 띄워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우려 마셔보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섭취하면 껍질 속 상기 성분 이 리모넨까지 흡수돼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레몬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레몬 껍질을 잘게 썰어서 약 23일 정도 햇볕에 말린 뒤에 밀폐에 보관해 주시고, 감기 기운이 오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른 레몬 껍질 한 줌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꿀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또 세균 감염 억제나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남겠죠.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레몬 원물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위가 약하거나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개에서 시작해 주세요. 간혹 레몬이 몸에 좋다니까 3, 4개씩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이나 위장이 약간 견디지 못해서 설사나 복통, 속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일 최대 1개 원칙을 지키되, 신장 투석 중이거나 칼륨 배설이 어려운 또 만성 신부전 환자라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신 뒤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레몬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겉껍질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면 왁스 코팅일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친환경 표시가 있거나 껍질이 은은하게 윤나는 정도의 신선한 것,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농약이 걱정될 때는 굵은 소금이나 식초물에 약 1, 2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또 잔류물질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겠죠. 레몬을 먹는 시간을 살짝 달리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특별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잠에서 막 깬 공복에 미지근한 레몬수 한 잔으로 장을 한번 깨워주세요. 식전 30분의 레몬수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해 당뇨나 대사증후군 관리에 좋아요. 저녁 늦게는 부은발이 고민이신 분들은 취침 전 2시간 전에 따뜻한 레몬수에 계피가루 한 꼬집 넣어서 드셔보세요. 칼륨과 계피의 이뇨 혈관 확장 효과로 밤새 붓기가 빠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또 운동 전에 레몬수 한 잔을 드시면 항산화 효과 덕분에 근육 손상과 피로감도 줄일 수가 있겠죠. 레몬은 간 해독이나 신장결석 예방, 혈압, 혈당 조절, 피부, 관절, 면역 개선까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할을 하지만 위장과 치아에는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 하루 한 개 이하 단계별로 늘려가며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빵이나 커피, 기름진 식사 직후엔 피하시고, 생강, 계피, 녹차 같은 좋은 친구들과 짝지어 섭취하면 효과가 또 배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껍질 속 하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통째로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연에서 온 레몬의 힘을 일주일만 꾸준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고 또 눈의 피로가 줄고 화장대 거울 속 내 얼굴이 또 환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 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세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 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칠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만 가는 포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가 설탕 묻힌 포도를 냉수에 띄어내 주시면 이 한 알 한 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던 시원한 단맛이 좋았는데, 그런데 예전엔 껍질이나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후딱 뱉어버리곤 했죠.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건강의 보고를 버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알맹이만 먹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포도의 속살부터 껍질, 씨, 송이, 가지까지 남김없이 활용해 혈관이나 뇌나 눈, 피부를 챙기는 방법을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이 포도는 당이 많아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당 성분은 맞아요. 포도알 100g에 평균 161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설탕, 자당이 거의 없고 우리 몸세포가 바로 에너지로 쓰는 이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요. 더 고마운 점은 이 당분들이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랑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혈당이 치솟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들 수 있는데 이 물질은 1939년 프랑스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리해냈어요. 그 뒤로 프렌치 패러독스 연구에서 핵심 열쇠로 떠올랐고 지금은 혈관 내 미세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이나 실험으로 확인됐죠. 가벼운 연구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하버드 의대팀이 60에서 75세 남녀 52명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하루 레스페라트롤 200ml를 약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자 대조군보다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약 18%나 개선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피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이 미끄러지듯 흘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생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분이 프로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것은 포도 씨 속에 든 미세한 이 떫은 맛의 물질인데 비타민C의 20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지녔죠. 프랑스 파리 약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주고 잔주름과 기미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약 30% 이상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선 이 포도씨 추출물이 고급 화장품이나 관절, 정맥 영양제로도 널리 쓰이죠. 그러면 이 포도씨만 따로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껍질씨를 집어삼키면 섬유질이 위장,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더 안정적이라서 굳이 별도로 가공식품을 드실 필요가 없다고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겠죠. 이쯤에서 껍질이나 씨를 씹으면 이가 시큰하고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치아가 약한 분이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묘책을 준비했죠. 하나는 온수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율무 두유 믹서 스무디예요. 첫 번째 온수담금법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잘 익은 포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50도 정도의 온수에 10분간 담아 놓았다가 드시는 거예요. 뜨끈한 물이 껍질 세포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씹을 때 톡톡 잘게 부서지고 씨 역시 단단함이 살짝 줄어서 이가 편안해져요. 두 번째 스무디법은 믹서기에 포도 1컵, 약 15알 정도, 삶은 율무 3큰술, 무가당 두유 200ml, 꿀 반스푼 정도 넣고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율무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도 당분이 혈당으로 확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부드럽게 붙잡아주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포도의 의학적 효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나열해보면 혈관 내피 보호작용, 뇌 신경염증 완화, 황반이나 망막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간세포 재생도 촉진시키고 인터루킨6 같은 이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고 향균작용, 관절 연골 파괴 효소 억제 등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요. 특히 장 건강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포도 껍질에 든 탄닌, 팩틴이 장 점막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유해균 증식을 막고 변비와 노인성 설사를 함께 완화할 수가 있죠. 실제로 2022년 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이 65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포도
껍질 추출물 300ml를 12주 섭취케 한 결과 유익균 비율이 약 23% 상승하고 대장 염증 지표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좋은 포도도 부작용은 있겠죠. 당뇨나 지방간, 비만 경향이 있으신 분이나 잦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권장량은 하루 100g 정도, 즉 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함께 든 음식,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저지방 치즈 한 조각과 곁들여서 혈당 상승 폭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계열의 복용 중이라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3알 정도는 괜찮지만 큰 송이를 한 번에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을 받는 환자도 유의해야 돼요. 포도 100g에는 칼륨이 약 190mg 정도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껍질이나 씨, 가지차까지 드시면 칼륨 총량이 늘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흔히 놓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 또는 보충제와 포도를 같은 끼니에 드시면 포도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흡수를 25% 이상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반대로 철분 과다혈증이 있는 분께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 흔한 빈혈성 어지럼증을 개선하려고 간이나 시금치, 깻잎을 일부러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는 식사 1시간 뒤 디저트로 미루시는 게 좋겠죠. 이제 포도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구체적인 레시피나 조금 생소하지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만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 피클이에요. 김장떡 대신 500ml 유리병 하나면 충분해요. 냄비에 식초 약 반컵, 물 반컵, 스테비아 가루 한 작은술, 천일염 한 작은술, 월계수잎 한 장, 통후추 6알 정도 넣고 팔팔 끓였다가 식혀주세요. 여기에 깨끗이 씻어 물기 뺀 포도, 얇게 썬 레몬 2조각을 층층이 담고 식힌 피클물을 붓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끝이에요. 샐러드에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고기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서 기름진 맛을 잡아주죠. 둘째는 포도 발효 식초죠. 유리병에 포도 500g을 껍질, 시체, 으깨 넣고 현미식초 500ml, 설탕 100g만 넣어서 골고루 저어요. 면포로 이끌을 덮어서 상온 그늘에서 3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걸러낸 액을 다시 병에 담아 3개월 정도 숙성하면 새콤달콤한 수제 식초가 완성되죠. 이 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내 유해균도 억제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포도 가지 환이에요. 이건 조금 번거롭지만 효과는 좋아요. 말려둔 포도송이 가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 체에 내린 뒤에 꿀을 살짝 넣어서 반죽해서 콩알만한 환을 빚어서 그늘에서 더 말려줘요. 하루에 2알 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면 혈관 정화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홈메이드 영양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단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포도와 찰떡궁의 음식도 지나칠 수가 없겠죠. 사과, 호두, 저지방 요거트 외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브로콜리와 포도의 조합이에요.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포도 속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할 때 이미 생성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3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데쳐서 올리브유나 레몬즙, 소금으로만 무친 뒤 반으로 썬 시포도를 듬뿍 얹어 드시면 상큼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이 세 가지 맛이 오묘하게 어울리죠. 또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에 포도 한 줌 넣으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이고 비타민 C랑 폴리페놀이 상호 흡수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죠. 반면 피해야 할 조합으로는 맥주, 소주 등 이 알코올이에요. 레드와인은 포도잖아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레스베라트롤 대사를 방해하고 술이 가진 발암 위험이 오히려 건강 이득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간혹 와인 한 잔이 심장병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일 약 100ml 정도 미만의 적포도주를 식사와 함께 소량 곁들일 때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알코올 대신 껍질이나 씨, 가지차로 충분히 대체하길 권장드려요. 마트에서 실속 있게 포도를 고르는 법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송이 부분, 꼭지가 선명한 연두색이고 물러있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포도알 하나하나가 탱탱하게 부풀어 있고 껍질 표면에 흰 과분이 고루 남아 있는 것. 세 번째는 송이 전체 색이 균일하고 지나치게 큰 알과 작은 알이 섞여 있는 거 아닌 것. 네 번째는 알을 살짝 흔들어 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장을 봐오신 뒤엔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세로로 세워서 냉장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야채칸이 적합하고 껍질이 얇은 샤인머스켓은 4일에서 5일, 두꺼운 캠벨이나 거봉은 일주일쯤 신선함이 유지돼요. 혹시 급히 산 양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알맹이를 씻어서 물기를 닦아 지퍼백에 겹겹이 퍼트려서 냉동했다가 꺼내 드시면 반쫀득한 아이스 스낵으로도 변신하죠. 냉동포도는 살얼음처럼 샤베 식감이 나서 무더운 여름 입맛 살리기엔 최고죠. 이렇게 포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듣고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면서 한꺼번에 양을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도는 수분과 과당이 풍부해서 위장기관이 약한 분한테는 더부룩함이나 트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포도씨나
껍질, 차 등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알 정도 혹은 컵 3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속을 살펴서 서서히 늘리세요.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나 통풍,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한 섭취 한계를 확인해 주시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 간판이 아니라 균형이 핵심이에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나 들기름, 단백질이 넉넉한 두부, 달걀, 뼈 건강을 챙기는 현미나 보리 같은 곡류를 고루 드시면서 포도를 디저트나 간식, 차, 식초 형태로 다양하게 곁들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방패를 장착하실 수가 있죠. 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시야가 뿌옇다면 바로 이것을 드세요. 눈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일이 잦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소한 증상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매일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매일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자연스러운 노화도 시작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눈질환, 심한 경우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눈을 돌보고 있을까요? 하루를 돌아봐도 눈을 쉬게 하거나 눈 건강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눈 건강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모든 신체 부위가 그렇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노화가 되고 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눈을 사용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24시간 밝은 불이 켜져 있고 컴퓨터, 핸드폰, TV 등 눈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강의나 많은 일상 활동들이 온라인으로도 전환되고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했었는데, 게다가 영화관, 공연장, 대면 여가 시설들도 폐쇄됐잖아요.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도 급증했고 장시간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소비 방식 자체가 또 변해서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에서 편리함은 높여주는데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안구 건조증, 블루라이트 노출 증가로 인해서 눈 건강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눈물충은 눈을 보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안구 표면은 눈물층으로 덮이고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서 건조함도 예방해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먼지나 작은 입자의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볼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5회에서 8회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눈 깜빡이면 분당 15회에서 20회 정도 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눈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눈 근육이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로가 축적이 되죠. 안구 건조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요. 피로감이 상승해서 두통이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부심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물감이나 가려움 같은 게 심할 경우에는 각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죠.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나 집중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자기기의 사용뿐 아니라 수면장애로 인해서 눈의 피로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눈 건강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눈은 입력장치 역할을 하고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눈 건강 상태가 좋지
좋지 않으면 뇌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 어려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뇌의 피로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 눈이 회복되지 않거나 피로가 계속 쌓여서 안구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죠. 눈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눈물 생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이 자주 뻑뻑해지고 불편감도 느끼고 충혈되거나 각막이 손상돼서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우리 눈의 눈물막의 재생에도 중요하고 눈의 염증과 감염도 줄여주기도 해요. 수면 부족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의 염증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 밝은 불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심코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눈 건강도 나빠지기도 해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간지러울 때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거나 다들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개운하게 느껴지지만 눈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예요.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하고 세균의 침투 가능성이에요. 눈을 비빌 때 눈 표면인 각막에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손톱이 닿으면 각막을 긁을 수 있는 위험도 생겨요. 이런 손상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눈은 외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해서 작은 상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이물질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과정에서 세균이 눈에 침투하면 결막염, 감염성 질환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 세균이 눈에 자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눈을 비비는 습관은 단순히 눈 표면의 손상뿐 아니라 심각한 염증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손보다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흡연과 자외선 또한 눈의 노화와 질병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유발돼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 눈의 노화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을 손상시키는 데 큰 역할도 하는데 황반은 눈의 망막 중앙부에 위치한 영역으로 선명하게 정확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가 손상이 되면 대표적인 실명질환으로 황반병선에도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흐릿하게 보이겠죠. 글씨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금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자외선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외선은 눈 표면뿐만 아니라 깊숙한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외선이 수정체에 축적이 돼서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눈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나 양산 등으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 말고도 눈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도 인삼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다양한 건강 효능을 검증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랑도 받고 있는데 인삼을 드시게 되면 눈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감염이나 염증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인삼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섭취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지만 날이 추워지니 인삼 차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흡수율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인삼 한 뿌리야 두 뿌리에 물 1리터를 넣어주시고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추와 생강, 소량 넣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차가 완성되죠. 눈 영양 하면은 보통 루테인, 지아잔틴 이야기하시잖아요. 눈 건강에 중요한 대표적인 성분으로 눈의 주요 부위인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고마운 성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유해한 청색광을 흡수해서 황반 손상도 예방해주고 황반 변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 밀도가 떨어지고 자연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시기를 통해서 꼭 섭취해 주어야 되는데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와 달걀, 노른자에 두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루테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쳐 드시는 게 좋고 브로콜리는 항암작용
상호작용과 관련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리 전에 미리 썰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시면 좋다고 해요. 달걀 또한 흡수율을 위해 굽거나 찌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도 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파랗고 붉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시신경이나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눈에 유해한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빛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줘서 야간 시력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눈은 건조하면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눈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눈의 표면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어서 건조해지지 않게 눈물이 잘 분비되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혈관의 염증도 제거해줄 수가 있고, 안구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눈 염증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러한 안구 건조증 목적으로는 오메가3를 드시려면 최소한 600ml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거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자연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생활화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E, C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죠. 눈의 세포와 조직도 보호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 망막 손상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시력 변화를 늦추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는 오렌지, 키위, 자몽,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함유가 돼 있고, 비타민 E는 호두, 자, 땅콩,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당근이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때문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색소 중에 하나예요. 주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또는 붉은 과일과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데, 과도한 빛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자극이 된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면 도움도 되고,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실 경우에는 올리브유를 곁들인다면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겠죠.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를 생각하신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